노벨상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에서는 190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죠. 테오도 mom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노벨상 세계는요, 요즘 AI 시대의 그 일방적인 지식 전달과는 좀 다르게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그런 심오한 지혜까지 함께 나누는 그런 특별한 채널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학으로 역사를 써내려간 사나이 테오도 mom젠. 1902년에 역사가이자 법률가 또 정치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참 뜻밖인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노벨위원회는 mom젠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현대 역사 서술의 가장 위대한 대가다. 그리고 또 문학적인 생동감을 지닌 역사가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로마 문명을 정말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게 꼭 소설이나 시만은 아니라는 거, 문장의 품격이나 어떤 생각의 깊이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아, 그렇군요. 당시 시대적 배경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독일 제국이 막 커가던 그런 제국주의 시대였잖아요. mom젠이 로마사를 통해서 당시 독일이 겪던 문제들, 공화정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좀 성찰하려고 했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보려고 했던 거죠. 물론 수상 당시에 학계 반응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고전학 연구자들은 굉장히 환영했는데 좀 전통적인 문학계에서는 역사가 왜 문학의 영역을 넘보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약간 경계를 허문다고 본 거죠. 하지만 mom젠이 다른 주제들,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라든가 사회 구조, 권력과 도덕의 위기 같은 것들이 워낙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부분 노벨상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를 서술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결국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글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서 독자를 마치 로마 시대로 데려가는 듯한 그런 체험을 줬다는 거군요. 역사도 문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랄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이센의 아이, 제국의 시민이 되다. mom젠의 어린 시절, 성장 배경은 어땠을까요? mom젠은 1817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곳이 지금은 독일이지만 그때는 덴마크 땅이었어요. 독일 북부 국경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민족이라든가 국가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던 좀 복잡한 시기였어요.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님이셔서 굉장히 좀 엄격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특히 라틴어하고 그리스어 실력이 아주 뛰어났는데 이게 나중에 로마사 연구에 정말 큰 자산이 됐죠. 아, 라틴어 그리스어가 중요했군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정치적으로도 꽤 열정적이었다면서요. 1848년 혁명에도 참여했다고요. 그냥 조용히 연구만 하는 학자는 아니었네요. 그저 현실 참여적인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거죠. 당시 독일이 아직 하나로 통일되기 전이었잖아요. 19세기 중엽이니까. mom젠은 로마 역사를 통해서 질서, 법, 그리고 통합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통일 독일이 나아갈 방향을 좀 암시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과거를 빌려서 현실에 대한 재현을 한 셈입니다. 덴마크 땅에서 태어나서 독일 민족주의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이 되고 또 고전 연구를 하면서도 현재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인물이네요. 시대를 관통하는 비평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학문에서 문학으로. mom젠의 문학적 형성 과정. 이분은 원래 법학이나 고전 문헌학 전문가였는데 어떻게 글이 문학의 경지에 이르렀을까요? 네, 처음부터 나는 문학가가 되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고전어를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언어 자체에 담긴 어떤 함축적인 의미나 정서 같은 걸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의 정치나 법을 공부할 때도 그냥 지식으로만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의 갈등, 하나의 드라마로 느꼈던 거죠. 학문적인 연구지만 이게 문학적으로도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런 가능성을 본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로마법 원전을 읽으면서도 법조항 그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인간적인 비극 이런 데 더 주목했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사건이나 사회 구조를 하나의 이야기, 서사로 만들려는 그런 문학적인 성향이 이미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게 잘 드러나는 게 대표작 로마사인데요. 이 책을 쓸 때 보면 그냥 연대계 순으로 쭉 쓰는 게 아니라 인물들, 예를 들어 카이사르나 키케로 같은 인물들에게 감정을 불어넣고 심리를 묘사해요. 마치 극작가가 등장인물을 만들듯이 역사를 구성한 거죠. 사실 속에서 인간을 봐야 한다는 그런 시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작 몸젠 자신은 끝까지 자기는 역사학자라고 생각했다는 게 참 재밌어요.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도 좀 놀랐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학문이랑 문학의 경계가 사실은 좀 모호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받아들인 것 같고요. 몸젤에게 문학은 결국 인간의 실체를 깊이 전달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던 거죠. 네 번째로 넘어가서 로마사와 대표 저작들, 역사 속 인간을 말하다. 이 로마사가 그렇게 대단한 작품인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로마사는 1854년에서 56년 사이에 나왔는데요. 로마 공화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다룬 정말 방대한 서사입니다. 형식은 역사서인데 그 내용은 그야말로 인간 드라마죠.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인물 중심 서사라는 점이에요. 카이사르, 카토, 키케로 같은 인물들이 그냥 역사책 속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고민하고 행동하고 갈등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되는 거죠. 역사적 사실에 문학적인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치적 서사 구조인데요. 공화정이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단순히 사건 나열이 아니라 정치체제나 사회계급 간의 역학관계, 예를 들면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라든지 원로원과 대중의 충돌 같은 걸로 분석해냈어요. 정치 철학이랑 문학이 만난 거죠. 문체 자체도 상당히 문학적이었다고요. 격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냉소적이기도 한 그런 어조를 쓰면서 독자에게 단순 정보를 넘어선 해석과 감동을 줬다. 아유, 정말 해석하는 작가로서 과거를 현재에 되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사 외에도 로마 헌법사나 로마 형법사 같은 법률 관련 전문 서적들, 또 엄청난 양의 라틴 비문 모음집이라고 로마 시대 비석에 새겨진 글들을 모으고 편집하는 작업도 했거든요. 이런 작업들에서도 보면 그냥 자료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맥락과 의미를 해석해내는 그런 서사적인 감각, 문학적인 해석 능력이 계속 빛을 발합니다. 아주 엄밀한 학문 작업 속에서도 문학적 깊이가 느껴지는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문체의 위엄과 논리, 라티노의 정신을 계승한 독일어. 몸젠 글이 그렇게 흡인력이 있었던 비결, 문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네, 몸젠의 문체는 뭐랄까 굉장히 잘 짜인 건축물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형식적인 아름다움과 논리적인 명확성을 동시에 갖췄죠. 그 뿌리에는 라틴어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당시 독일어의 어떤 현대적인 가능성과 깊이를 잘 결합시켰습니다. 핵심은 아주 정연한 논리 구조예요. 어떤 주장을 하면 반드시 근거를 대고 결론으로 이어지는 그런 고전 수사학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죠. 그러면서도 라틴어처럼 문장 구조를 좀 유연하게 써서 글에 리듬감을 주고 또 강조할 부분을 확실히 강조해요. 읽다 보면 지적으로 계속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법도 정말 능숙하게 썼어요. 반복이나 대조, 또 반어법 같은 것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서 독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라라는 독재자를 묘사하면서 권력은 탈을 버리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담아내는 방식이었어요.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건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독일어는 단어가 길고 복잡하다는 인상이 있는데 그런 복합어 구조를 잘 활용해서 예를 드신 Staatsverfassungsverfall, 국가 헌정 질서 붕괴 이런 단어 하나로 복잡한 개념을 딱 압축해서 보여주고 또 문장이 길어져도 막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속도감을 조절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명료하면서도 힘이 있는 문체였죠. 그래서 막스 바버 같은 후대의 유명한 사회과학자들도 몸젠의 글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어떤 사유의 리듬 같은 걸 배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몸젠의 글쓰기는 당시 독일 지식인 사회 전체에 어떤 학문적 글쓰기의 중요한 기준, 하나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 법, 권력. 몸젠 문학의 철학적 기반입니다. 이 몸젠의 글을 보면요. 이게 그냥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 또 권력,
법, 이런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는 점, 이게 참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아요. 그 점이 아주 흥미롭죠. 몸제는 인간을 단순히 제도에 그냥 따라가는 존재? 이렇게만 보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그 권력욕이라든지 아니면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인간의 감정이 제도와 이렇게 딱 부딪힐 때 거기서 생기는 긴장? 이걸 아주 날카롭게 잡아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로마사에서 카이사리를 그릴 때 보면요. 단순히 영웅이다, 악당이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로 그리거든요. 이건 정말 인간 본성이 뭔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성보다는 본능이, 또 협력보다는 갈등이 역사 속에서 더 자주 이긴다. 이런 좀 냉정한 현실인식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영웅적인 면모하고 또 그 이면의 야만성, 이걸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이 참 예리합니다. 법에 대한 시각도 좀 독특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법을 그냥 이상적인 규범으로만 본 게 아니에요. 이게 윤리적인 어떤 정당성하고 정치적인 현실, 그 사이를 잇는 장치이면서도 때로는 권력 투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까지 본 거죠. 아, 수단으로도요? 네. 물론 법을 통해 질서가 가능하다고 믿긴 했지만 그 질서라는 것도 결국 인간 본성 때문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관점도 같이 보여줍니다. 듣고 보니 권력의 사유화 문제라든가 제도가 그냥 이름만 남는 형식화 만제, 이런 건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고민인데 벌써 몸쟁글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네, 특히 그 공화정 붕괴 과정을 묘사한 부분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이죠. 근데 이런 철학적인 생각들을 딱딱한 이론으로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몸제는 이걸 이론이 아니라 아주 생생한 서사하고 묘사로 풀어냈어요. 인물들 행동이나 사건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자 스스로 인간과 권력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몸제의 글이 단순한 자료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사유의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까요? 자, 그럼 7번째, 정치 참여와 사회 비판, 역사가의 시대 개입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깊은 성찰이 그냥 책 속에만 머문 게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니죠. 몸제는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현실 정치에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 지식인이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이면 굉장히 격동의 시대였을 텐데요. 그렇죠. 그 격동기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848년 혁명 때는 직접 참여해서 자유주의 이념을 알리려고 했었고요. 나중에는 프로이센 국회의원으로도 활동했어요. 국회의원까지요? 네. 그러면서 비스마르크 정책, 특히 그 유명한 문화투쟁,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려던 시도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사가로서 당대 문제를 진단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와, 그의 역사 연구랑 정치적인 발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네,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로마사에서 군인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잖아요. 그게 당시 프로이센의 군국주의적인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객관적인 연구를 하면서도 현실 참여를 외면하지 않은 모습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았습니다. 산업화 때문에 생긴 노동자 문제라든가 교육 불균형 문제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요.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다수 시민이 소외되면 결국 국가가 위기에 빠진다 이렇게 경고했죠. 고대 로마 말기의 모습과 겹쳐 보였겠네요. 그렇죠. 딱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 교육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실제 사회 개혁에도 힘썼고요. 또 다른 활동은 없었나요? 국제 문제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당시에 점점 커지던 반유대주의에 맞서서 유대인 차별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인권과 관용의 가치를 강조한 거죠. 8번째, 노벨상 수상의 의의, 문학의 경계를 넓히다입니다. 1902년에 역사학자인 몸젠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네,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벨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평가했나요? 그를 현대 역사서술의 가장 위대한 대가라고 칭송하면서요. 그의 로마사가 지닌 문학적인 생동감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문학적 생동감.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문학이라는 게 단순히 허구만 다루는 게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탐구하면서도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는 그런 문장력. 이건 역시 문학의 중요한 영역이다. 이걸 인정한 거죠. 아, 그러니까 뛰어난 역사 서술도 일종의 창작 행위로 본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당시 학계나 문단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하인, 문학의 정의를 두고 여러 시각이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정작 몸잼 본인도 좀 의외였다면서요? 네, 본인도 좀 뜻밖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수상이 노벨상 자체의 권위랄까? 범위를 넓히는데 큰 계기가 됐어요. 어떤 점에서요? 문학상이 단순히 미적인 취향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적인 성찰을 담은 글쓰기 전반을 포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아하, 네, 이후에 버트런드 러셀 같은 철학자가 수상하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째 수상 이후의 삶과 명성, 세계적 속학의 뒷모습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아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도 몸재는 여전히 학자로서의 삶에 충실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랬습니다. 오히려 명성을 좀 경계했다고 해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명예는 침묵으로 지키겠다.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와,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수상 이후에도 로마법 연구 같은 학문 활동을 꾸준히 이뤄갔고요. 그의 책들은 더 많은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지성으로 역사를 읽는 범을 제시하는 모델이 됐죠. 베를린 대학에서의 강의도 아주 유명했다고 들었어요. 네, 전설이 되었죠.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을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또 충분히 침묵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이끄는 방식, 이른바 몸젠식 강의법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강의. 네, 그리고 가정에서는 또 아주 자상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였다고 하고요. 지적인 삶과 인간적인 면모가 조화를 이뤘던 것 같아요. 말년까지도 사회 비판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셨다고요? 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 학자들이 보내오는 학문적인 질문에도 아주 겸손하고 따뜻하게 답해주었다고 해요. 인품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국가가 강한 이유는 무기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직한 목소리 때문이다. 이 말이 그의 삶 전체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력보다는 이성, 그리고 대화를 중시했던 거죠. 자, 이제 10번째, 대중과의 거리, 학문과 독서, 대중의 간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또 인품도 훌륭했던 몸젠인데 그의 글은 일반 대중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졌다는 평가도 있단 말이죠. 네, 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체 때문인가요? 네,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글은 상당한 수준의 배경 지식 그리고 집중력을 요구하는 편이거든요. 문장 자체도 좀 장중하고 때로는 복잡하고요. 라틴어 인용도 잦고. 아, 라틴어 인용.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에게는 그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였겠지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좀 진입장벽처럼 느껴졌을 수 있죠. 몸젠 스스로도 이런 간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글쓰기에서 속도보다는 밀도를, 또 즉각적인 감흥보다는 좀 이성적인 성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의 스타일 때문이겠네요. 그렇죠. 대중 강연 같은 걸 통해서 소통하려는 노력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현실과 거리가 좀 멀다 이런 반응이 많았다는 점이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글이 또 시간이 흘러서 재조명받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 정신과 지성의 가치를 다시 좀 되새기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교양 자료로 다시 주목받았어요. 공화정이 왜 몰락했는지, 법이 어떻게 그냥 헝식만 남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의 경고가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으로 여겨진 거죠. 결국 몸쟁과 대중 사이의 그 거리라는 게 어쩌면 그가 독자에게 일부러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독자가 스스로 좀 지적인 노력을 해서 그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글은 독자에게 스스로 계단을 오르라고 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할까요? 지적 상승의 공간을 열어준 거죠. 11번째, 몸젠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입니다. 몸젠을 보면요.
뭐랄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참 힘든 복잡함이 느껴져요. 민족주의자 같기도 하고, 또 진보주의자 같기도 하고, 엘리트주의자 같은데 또 인간주의적인 면모도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그 복합성이 몸젠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는 라틴어 계보를 잇는 유일한 언어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독일 문화 우월상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반유대주의나 인종주의에는 아주 강하게 반대했어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몸젠을 이해하는 뭐랄까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진보적인 사회정책 지지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해요. 교육 평등이나 언론 자유 이런 걸 외쳤지만 정작 그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시민은 교양 있는 지식인에 좀 더 가까웠거든요. 아, 그래서 대중민주주의를 좀 불신하는 거 아니냐 하는 엘리트주의적 자유주의자라는 비판이 따라붙었군요. 네, 맞아요. 자유주의 가치를 추구하긴 했는데 그 주도권은 소수의 엘리트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역사서술 방식에서도 논란이 있었잖아요. 랑케처럼 철저하게 객관적인 기록자를 지향하기보다는 네. 그렇죠. 카이사르를 거의 뭐 영웅처럼 묘사한다거나 이렇게 주관적인 해석이랑 문학적인 색채를 아주 강하게 드러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글은 훨씬 흥미로워졌지만 이게 과연 엄격한 의미의 역사서술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됐던 거고요. 학문적 엄격성 논란이 있었죠. 정치 행보도 보면 참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요. 네, 그것도 그렇죠. 자유주의 세력이랑 같이 활동하면서도 프로이센의 국가기구나 군사력 강화는 또 지지했고 비스마르크를 엄청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제국 질서 자체는 또 용인하는 그런 태도로 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도 비판받고 보수 쪽에서도 비판받고 양쪽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았던 이유죠. 특정 이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사안별로 좀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문체마저도 논란거리였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고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장황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체가 소수 엘리트만 이해하는 언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 노벨문학상 받았을 때도 그의 글이 과연 문학이냐 하는 회의론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비판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몸제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틀에 갇히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만의 시각으로 시대를 읽어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당대의 권력이나 사회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그 복잡성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재해석되는 살아있는 고전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12번째, 동시대 지식인들과의 비교입니다. 네, 이제 다른 거장들이랑 좀 비교해보면 몸젠의 특징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먼저 역사학에서 랑케하고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아, 랑케와 몸제는 정말 달랐죠. 랑케가 사실 그 자체를 보여주는 기록자에 좀 더 가까웠다면 몸제는 역사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하고 서사를 엮어내는 뭐랄까 해석자이자 문학적 중재자 같은 역할이었어요. 객관적인 사실 너머에 있는 인물의 심리라던가 사건의 윤리적인 차원 같은 것을 중요하게 다뤘죠. 그렇군요. 그럼 철학자 니체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둘 다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줬지만 표현 방식은 정말 정반대였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비교인데요. 니체가 기존의 가치를 막 뒤집어 엎으면서 도발적이고 실험적인 언어로 외쳤다면 몸제는 고전적인 문체의 틀 안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스타일은 정말 달랐지만 인간 내면이라던가 사회 질서의 본질을 파고들었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한 면도 있죠.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마르크스와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였겠네요. 네, 그렇죠. 마르크스는 아무래도 계급투쟁이나 경제구조를 역사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혁명적인 변화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몸제는 법이나 제도, 정치적 리더십, 또 시민 윤리 같은 좀 더 복잡한 요소들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봤어요. 아, 구조보다는 사건, 이론보다는 인물, 미래 예측보다는 과거 성찰을 더 중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몸제는 랑케의 실증주의나 니체의 급진적인 가치 전복,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과는 좀 거리를 둔 뭐랄까 중도적인 합리주의자, 그러면서도 문학적인 역사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째, 후대에 남긴 유산입니다. 몸제나면 역시 로마사, 이걸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학문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로마사는 정말 대단했죠. 출간 이후 아주 오랫동안 로마사 연구에 거의 표준 교과서처럼 자리 잡으면서 고전학 연구의 기틀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걸 넘어서 역사를 현재적인 의미에서 이해하고 또 성찰하는 학문으로 그 위상을 높였죠. 법학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네, 맞아요. 로마 헌법사나 로마 형법사 같은 저작들을 통해서 로마법이 현대 법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이게 현대 독일 민법 체계 발전에도 기여를 했고요.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연구에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셈이죠. 음악적인 유산도 정말 크다고 들었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이 그 증거일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문장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아주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울림과 설득력을 갖춘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적 성취로 평가받습니다. 고전 라틴 정신을 독일어로 정말 생생하게 구현해냈다는 찬사를 받았고요. 막스 베버나 토마스 만 같은 후대의 지성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주면서 지성적 문학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죠. 교육적으로는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요? 문제는 학문과 교육이 어떤 공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교양인, 즉 빌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전 교육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기르는 것, 이게 바로 그가 생각했던 몸젠적 교양의 핵심이었죠.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덕성 함양을 강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겼어요. 그는 글쓰기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이른바 공적 지식인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작들은 독자들에게 역사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력이나 도덕적인 책임감을 일깨워줬죠. 그 영향력은 독일 국경을 넘어서 문명 비판에 중요한 도구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문, 문학, 교육, 정치, 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여준 거죠. 14번째, 결론입니다. 왜 지금도 몸젠을 읽어야 할까요? 벌써 100년도 더 지난 인물인데 말이죠. 첫째로는요, 그의 시선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사를 다루지만 그 속에서 그는 권력의 속성이라든지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과 위기, 법의 역할 같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거든요. 마치 로마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특히 정치적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의 통찰은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언어를 다루는 그의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몸제는 문장을 통해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요. 세계를 해석하고 가치를 세우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의 글을 읽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정교한 렌즈를 하나 얻는 경험과 같다고 할까요? 정확하고 힘있는 언어가 어떻게 우리의 사고를 조직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탁월한 사례죠. 마지막으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몸제는 자신의 학문적 또 문학적 역량을 개인의 영예를 넘어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글로써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했죠. 지성이란 그냥 고립된 상아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한 겁니다. 문장은 총보다 오래 간다는 그의 믿음처럼 진실을 탐구하고 기록하는 그 지성의 힘을 보여줬기에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호도어 몸제는 19세기 독일 지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학문과 문학, 역사 해석과 정치 참여를 자유롭게 넘나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로마사는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 로마라는 거울을 통해 권력, 법, 인간 본성의 복잡한 문제를 파헤치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그의 문장은 논리와 감성 그리고 설득력을 겸비한 하나의 예술 그 자체였으며 노벨 문학상 수상은 문학의 경계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많은 비판과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고 시대를 냉철하게 분석하며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의 자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와는 달리 이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바 1902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테오도어 몸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903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서 노르웨이의 대문호인 비에른 스티에른의 비에른손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